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노래하고 다녔다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2명의 장관 그리고 13명 차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2부에서 여야 의원들과 토론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 호우특보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침수 불안 지역은 어디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내륙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명호 성신여대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체부 2차관엔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갓난아기 시신 2명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남편도 방조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 확신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때 안보가 흔들린 것이 사실이라고 엄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연설로 국민통합을 부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또 법정 기한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만 앞선 회의에서 금속노련 소속 위원 위촉 거부에 항의하며 퇴장한 근로자 위원들의 회의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장마전선이 중부 지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후와 저녁 때때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곳 강남역 앞은 오전 11시쯤부터 거센 빗줄기가 몰아쳤는데요. 지금은 잠깐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때때로 빗줄기가 거세졌다가 약해졌다가를 반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혹시 모를 침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강남역 일대를 비롯해 대치역 사거리와 성수대교 남단 등 폭우에 취약한 지역 5곳에 미리 직원들을 배치해 빗물바지 등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1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청계천과 중랑천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 27개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올해는 침수 상황에서 시민들의 빠른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침수 예보 경보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강수량이 55mm를 넘거나 물에 잠긴 높이가 지면 15cm를 넘어가는 등 조건이 갖춰지면 침수 예보를 발령합니다. 이후엔 상황에 따라 차량 이동도 통제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폭우에 잠기기도 했던 이곳 강남역을 비롯한 저지대에서는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다만 강남구를 포함해 서울시에선 현재까지 침수 예보가 발령된 곳은 없고 도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늦은 오후나 저녁부터 빗줄기가 다시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시간당 최고 15mm, 저녁 8시쯤엔 16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통상 시간당 강수량이 15mm를 넘으면 강한 비라고 표현합니다. 퇴근길 혼잡도 우려되는 만큼 계속해서 날씨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사거리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작년에 물에 잠겼던 강남역부터 가봤습니다. 두 번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 동부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잠수기를 포함해서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팔당댐도 수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방류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침까지만 해도 수문이 하나만 열렸었는데 지금은 방류량이 더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굵은 비가 내리면서 현재 팔당댐도 물을 쏟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문 개방을 5곳까지 늘려서 초당 2,5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가평 등 한강 상류 부근에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심지, 저지대 등 침수 위험이 큰 곳은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마 전선의 북상으로 오늘 낮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는 아침 7시 30분부터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강원 내륙도 비가 많이 내리면서 춘천댐과 청평댐 등의 방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팔당댐에 모이는 물의 양도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호우 경보가 내려진 오후 1시 기준으로 춘천과 화천에는 시간당 59mm, 39mm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의 호우 피해도 우려됩니다. 현재 팔당댐은 발전 방류를 포함해 초당 2,500톤 수준의 물을 내보내고 있지만 오늘 최대 방류량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아침보다 1,600톤가량 늘어나는 건데요. 팔당댐 방류는 서울 한강의 홍수 통제와도 직결됩니다. 늘어난 물로 한강 잠수교 수위는 오후 1시 기준 3.5m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오전 9시에는 3.15m 수준이었는데 더 높아졌고요. 이 수위가 5.5m로 올라가면 보행자 통행이 통제되기 시작하지만 팔당댐 수문 개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현재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내일까지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기상당국은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 내리는 비로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 북동부로 북상하면서 무엇보다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피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귀를 기울이면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댐에서 지금까지 YTN 권준수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유서연 기자가 시간당 15mm 이상이 오면은 강한 비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권준수 기자 얘기가 춘천은 50mm 이상 지금 시간당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천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기상재난 기자 연결해서 전국적인 호우 현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지금 내륙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중서부와 전북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오후 1시부터 춘천에는 호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의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과 전북 지방에도 호우주의보가 확대한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산사태 위험성이 커지면서 남해안에 이어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가 내려졌고 서울 청계천 산책로도 침수에 대비해 오늘 오전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까? 네, 우선 오늘과 내일 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는 최고 200mm,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장마 전선은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이동해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도에 최고 250mm의 폭우를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장관, 권영세 장관의 후임이죠.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장 차관 인사, 특히 이제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금메달리스트죠.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깜짝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의 비서관 5명은 차관으로 배치됐습니다. 조은지 기자 나오십시오.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인사에서 장관급은 2명 발표됐다고요? 네, 최대 5명까지 발표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은 통일부 장관과 권익위원장, 장관급 2자리만 인선했습니다. 일찌감치 당으로 복귀할 의사를 밝혔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김영호 장관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고요. 외교부 인권대사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통일부 신임 차관
차관에는 외교부 출신의 김승현 주 태국 대사가 내정돼 통일부는 25년 만에 장 차관이 모두 외부 인사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과 지원이 위주였던 통일부의 기존 역할과 북한 정책의 변화도 예상되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선 배경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또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내정됐습니다. 40년 가까이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한 정통 법조인인데요. 김대기 비서실장은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책임자라고 기대했습니다. 역시 장관급이죠. 이동관 특보가 내정된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했던 산업부 장관의 인선은 오늘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에 추가 개각이 있고 그때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인사에서 장미란 차관 인사가 화제더군요. 네, 문체부 2차관은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는 사실상의 간판입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문체부 2차관 자리에 내정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자리의 역할은 크게 체육 분야와 국민소통 두 가지 축인데 박보균 장관이 기자 출신인 만큼 체육 쪽에서 사람을 구했다면서 문화 쪽에 BTS가 있듯 체육에도 새바람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미란 내정자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그랜드슬램을 이룬 그 노력과 투철한 자기관리, 또 교수일과 장미란 재단으로 후학 육성까지 한 만큼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19개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의 차관 12명을 교체했습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부처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국토부 1, 2차관은 김호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각각 맡았고 과기부 1차관은 조성경 과기비서관, 환경부 차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해수부 차관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나란히 임명됐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차관으로 가는 비서관들과 어제 용산 파인그라스에서 고별 만찬을 하면서 분발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이들이 윤 대통령과 지난 1년간 수시로 대면 보고 대면 지시를 받아온 만큼 이른바 왕차관으로 힘이 실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재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 외교부 2차관은 오영주 주 베트남 대사, 농림부 차관에는 한훈 통계청장, 고용부 차관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기벤처부 차관은 오기웅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등 공무원들이 승진했습니다. 다음 달 3일자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시민단체 결의 하나가 성명을 내고 김 교수는 일제강제동원과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교수가 남북은 적대적인 관계이고 김정은 정권 타도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을 해왔던 만큼 김 교수가 통일부 장관이 되면 남북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판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비판이다라고 말했고 야당은 국민통합 정신을 부정한 것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취재하는 정현우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윤 대통령 발언 공방부터 전해 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남북 종전선언을 겨냥해 반국가 세력의 합창이라고 지적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두고 여야 대치가 거센 상황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팩트에 근거한 지적이라며 전임 정부 안보관 비판에 동참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참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으로 평화가 온다고 나라를 속였다면서 나라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협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맞불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도 오전 당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여기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양당 공방도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투기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오염수 괴담 예고편이 사드 전자파 논란이었다면서 환경 영향평가 지연 사유가 밝혀져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국회 법사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최재 감사원장과 김상한 법원 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유령 영유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출생정보가 병원에서 건보 심평원을 거쳐 지자체로 의무적으로 통보되는 출산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인데 여야 법사위원들은 익명 출산을 보장해주는 보호출산제의 통과도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촉구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를 처리하여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 시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보호출산제를 처리해 이렇게 이후에도 쟁점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일부 감사위원 결재가 누락됐다며 표적 감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열람이 공란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개별 처리한 본안 최종에 보면 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저희들 모여하시는 게 맞습니까? 뭐라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환경 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지연한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영향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그 성주 국민들이랄지 아니면 관련자들이 그렇게 고통이 짧아질 수 있었겠죠. 감사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오늘 장 차관 인사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여야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장 차관 인사를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개혁과 민생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개각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김영우 성신여대 교수는 새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대북 정책도 일관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는 정권 입맛에 맞는 해석만 내놓았던 권익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른 구제불능 인사라며 인사가 망사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영우 교수는 극단적 극우 인사라고 비판했고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 검사라며 부적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갓난아기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친모에게 적용된 혐의가 영아 살해에서 살인죄로 변경됐습니다. 남편은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방조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주 경찰이 적용했던 죄명이 영아 살해였는데 살인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경찰은 지금까지 친모 고모 씨에게 영아 살해죄를 적용해 수사해 왔습니다. 오늘 살인죄로 혐의를 바꾼 건데요. 영아 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아이를 양육할 수 없거나 이를 참작할 만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고 씨는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 등을 이유로 범행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범행 전 2년여 동안 고 씨 부부에게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고 셋째의 어린이집 비용도 수백만 원가량 밀린 것으로 볼 때 이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로 보입니다. 고 씨는 또 넷째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한 차례 낙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수술비가 부담스러웠다는 진술도 경찰 조사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경찰은 고 씨가 길게는 5년 가까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점을 고려해 사체 유기죄도 추가했습니다. 남편인 이모 씨도 살인죄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그간 고 씨의 남편은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출산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남편이 아내의 범행을 알고도 내버려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오늘 친모가 쓴 자필 편지도 공개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편지에서 고 씨는 매일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미안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하려고 했지만 막상 입학하고 보니 여전히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첫 조사 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 씨는 다만 사건이 알려진 뒤 아이들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 등 과도한 신상털기로 고통받고 있다며 자신은 평생 속죄하며 살 테니 아이들만은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심사가 3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도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박 전 특검의 구속심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네,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심사가 시작된 지 3시간 반 만인데요. 검찰에선 검사 6명 정도가 참석해 발표 자료 220여 장에 걸쳐 박 전 특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또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전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는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오전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변인들은 혐의 인정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은행에 영향에 호소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조금 전인 2시부터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심사도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양 변호사도 민간업자들에게 먼저 대가를 요구했는지 등 관련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 전 특검 밑에서 특검보를 지냈는데요.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박 전 특검 사이에서 양 변호사가 금품 전달을 논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받는 혐의도 정리해 주시죠. 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의 지분 투자와 PF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원에 달하는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를 철회하고 대신 1,500억 원 규모 대출을 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만 제출하기로 하자 박 전 특검의 목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여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민간업자들에게 3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과 함께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피의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폭우 대비책 또 침수 대비책 전문가의 조언을 듣겠습니다. 네,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하문구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복기를 해보자면 작년에 이 폭우 침수 피해가 컸었던 그 원인 이유부터 좀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강우 패턴 자체가 좀 과거에 비해서 좀 변화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시간당 100mm 이상 온 강우의 횟수가 13회 정도 되거든요. 네. 과거 이제 일반적인 평균이 한 4.3회인 거에 비하면 약 3배 가량 100mm 이상의 집중적인 강우 패턴이 보여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도심지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과거에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농경지의 피해가 주로 이루었거든요. 많은 비가 오게 되면. 근데 이번처럼 이 도심지 피해가 이제 굉장히 집중이 됐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100mm 이상의 굉장한 심각한 강우 상황과 그리고 이제 도심이 대부분 이제 아스팔트라든가 보도블럭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배수 능력이 침수 유무를 좌우하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피해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그 강우 패턴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그 뭐 일반적인 뭐 여러 가지 뭐 기후학자들 하는 얘기를 보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작년도 거의 8월 8일 정도면 장마가 거의 소강 상태가 이루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과거 패턴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뭐 수증기라든가 집중호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강우 패턴으로 좀 변화하지 않았나 이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패턴에 조금 더 위험한 취약한 지역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뭐 과거 이제 작년에 이제 침수가 됐던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강남 상구 특히 이제 저지대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요. 특히 이제 강서구 쪽, 뭐 화곡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강서구 이제 개화지구 쪽도 서울 쪽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북 쪽으로는 과거에 침수가 됐던 뭐 광화문 일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침수가 우려가 되는 지역이고, 이거 전국적으로 본다면 포항이라든가 지난번 이제 흰난도 때도 문제가 됐지만 이런 쪽 울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배수로 하고 빗물바지 제 역할을 못했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좀 정비가 됐습니까?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강남역이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은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만 해도 엄청난 수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강남구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빗물 바지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이제 덮어놓고요. 비가 내리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개방이 돼서 역할을 하는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이런 대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좀 부족한 실정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난해 그 반지하방들 침수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물막이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된 비율 보니까 36%, 그러니까 세 집 중 한 집 정도인데 오늘 중부 지역에 최대 150mm 내린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늦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사실 이제 서울시라든가 뭐 특히 이제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물막이판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집주인 어쨌든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가 우리 집이 침수 지역이다라는 부분이 알려지는 것을 좀 꺼려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도 좀 발휘가 돼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36%밖에 안 되는 절반도 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안 된 곳들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과거처럼 시간당 100mm 이상 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통수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지하 세대 같은 이런 이제 저층 세대 같은 경우에 위험한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거는 이제 주민 동의하고 상관없이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제 그 뭐 어떤 그 자연재해 취약지구 이런 것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그런 부분 뭐 차수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들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령이 돼 있지만 세부 규정들이 마련이 돼 있지 않거든요. 뭐 예컨대 뭐 어느 정도의 높이로 해야 되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 자발적인 혹은 그 어떤 그 집주인이라든가 이런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네. 당장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요. 아직 설치가 안 된 64%의 가구에서는 그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예,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일반 건강한 성인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받을 수 있고요. 뭐 만약에 이제 침수 상황이 발생하는 초기에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제일 취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지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같은 곳에서 실험을 하면 거의 그 무릎 정도가 물이 넘어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지하에서 계단을 통해서 탈출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일반 건장한 성인이라고 한다고. 문도 안 열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뭐 문 개방도 이 수압에 의해서 오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침수가 유입이 되는 순간에 빨리 어쨌든 탈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출하기 전에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방을 해놓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흰남노 때 그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명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지하 주차장 올해도 이제 우려되는 곳인데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우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차수판이 설치가 돼야 되고요. 네.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그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차수판들이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차수판이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능은 아니거든요. 네. 일단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유입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건물 관리하는 주체 이런 분들이 빨리 지하 주차장 안에 계신 분들한테 소개 명령을 좀 내리고요. 주차장을 폐쇄하는 이런 좀 적극적인 소프트웨어가 또 같이 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서울 곳곳이 침수되면서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서초동 현자라고 해서 그 차 위에서 대피를 한 시민도 있었고 강남역 슈퍼맨도 있었습니다. 그 막힌 하수구를 직접 쓰레기를 빼서 이제 뚫은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행동들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뭐 그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말씀하신 뭐 서초동 현자 뭐 이런 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서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는 사실은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이건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서초동 현자 같이 도심지에 저렇게 오픈된 상황에서 저분이 할 수 있는 어떤 뭐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벗어나가지고 탈출하려고 하는 부분들, 저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오히려 저 안에서 좀 차 위에서 기다리면서 소방대라든가 이런 구조를 요청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저런 도심이 아니고 무슨 그 사람이 많지 않고 정보가 그러니까 구조 인력이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처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차량을 에서 벗어나서 좀 적극적으로 탈출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는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 차량들도 아마 저렇게까지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침수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운전 주행을 하다가 저렇게 됐을 텐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차를 갖고 가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네, 우선 뭐 그 가장 뭐 좋은 방법은 이제 고지대로 빨리 대피를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차량을 뭐 갓길에 좀 세워두시는 것이 좋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뭐 굉장히 침수가 우려되고, 그러니까 보통 차량의 한 3분의 1 정도가 넘었으면 운행하기 이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게 그러니까 바퀴가 한 그 절반 정도 차면. 그러니까 머플러에 차량으로 이제 물이 닿게 되면 사실 이제 엔진이 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엔진을 재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꺼진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하면 빨리 그 차량에서 탈출을 하시고 차량을 두고, 그러니까
뭐 괜히 시동을 걸어가지고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차량 자체 엔진으로 이제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빨리 탈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왕이면 탈출하셨을 때는 뭐 자동차 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량에 좀 두고 벗어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 많이 타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침수되면 감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침수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전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배터리가 방수팩 안에 내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어떤 배터리 자체에 손상이 입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전이라든가 감전의 우려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침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의 위험성이 이제 극히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말 비가 많이 쏟아진다면 그날 밤에는 지자체 관할 공무원들도 특히 이제 그 반지하 주택들 챙기셔야 될 거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밤사이 비가 쏟아진다 그러면 각별하게 이제 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함께 그 폭우 대책 짚어봤습니다.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8일이었습니다. 5명이 탄 타이타닉호를 관광하는 잠수정. 대서양 깊은 바다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잠수정의 잔해들이 육지로 끌어올려졌습니다.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도 발견됐는데요. 류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타닉의 뱃머리로부터 480m 떨어진 곳에서 끌어올려진 관광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가 인양선에 실려 캐나다의 항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잔해들은 조사를 위해 트럭에 옮겨 실어졌습니다. 잠수정 앞쪽 둥근 선창으로 추정되는 티타늄 구조물이 보입니다. 잠수정에 몸체를 싸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외피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하게 파손돼 얼기설기 엉킨 전선 부품과 내부용으로 보이는 구조물도 보입니다. 해양경비대는 인양된 잔해는 꼬리 부분 원뿔형 구조물을 비롯해 모두 5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탄 잔해 인양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수습됐고 의료 전문가들이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해가 몇 구나 수습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비대는 미국과 캐나다 당국이 인양한 잔해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찾아낼 것이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개하기로 하고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전망인데요. 통화스와프가 뭔지 또 일본과의 협정 재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통화스와프, 두 나라가 약속해서 정한 환율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최초 계약한 때 정한 환율로 다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일에 상대국에 1,300원을 내고 1달러를 빌리면 만기일의 환율이 1,5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이 1달러를 갚고 다시 1,300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외환 위기 같은 비상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외화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외환 보유고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통화스와프를 맺은 나라들입니다. 중국과 호주, 또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와 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3월에는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본과는 2001년 7월 처음으로 2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맺은 뒤에 2011년 11월에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계약을 잇따라 종료했고 결국 2015년 2월에는 협정이 완전히 끝났는데요. 두 나라 모두 외환 보유액이 많은 만큼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韓国側においてあまり必要でないということであれば、日本として判断をするときというのはそこまで判断するということ。 최근 한일 셔틀 외교 복원으로 양국 관계가 회복되고 있지요.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도 8년 만에 양국의 협력이 복원된 겁니다. 특히 이번 협정은 달러 베이스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원화를 맡기면 일본은 달러화를, 일본이 엔화를 제공하면 한국도 달러화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협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엔화가 아닌 달러 스와프로 추진되면 비상시 달러를 확보하기가 더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겠죠. 유동성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란 평가입니다. 오늘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화 스와프의 방식과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8년 만에 다시 맺는 한일 통화 스와프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났나 했더니 계속 올리겠다라고 말했던 파월 의장이 이번엔 한술 더 떠서 다음 달이죠. 7월 그리고 9월 두 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물가를 잡기까지는 갈 길이 아직도 멀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선희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연례 포럼에 참석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올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처럼 오래가고 있는 것이 놀랍다면서 현재의 긴축 통화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Well, I think widely it's been surprising that inflation has been this persistent, but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at policy hasn't been restrictive enough for long enough to start to see those effects.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원인으로 미국의 탄탄한 노동 시장을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으면 임금이 오르고 결국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로 내려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많다며 일부 시장의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앤드루 베일리 잉글랜드 은행 총재도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동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as persistent as inflation is persistent, and we have to be resolute and decided and determined in reaching the target that we have set, and not debate the target as we are running that race.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연준이 7월과 9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이제 모레부터는 서울 지하철에서 10분 안에 재탑승을 하면 요금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던 승객들이 앞으로는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요금을 내고 있던 탑승자 수가 수도권에서 하루 4만 명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하면은 180억 원.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50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10분 안에 내렸다가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7월부터니까 내일 모레 토요일부터입니다. 1호선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서울시가 맡은 구간이죠. 그리고 3호선은 지축역에서 오금역까지, 4호선은 진접역에서 남태령역까지가 적용됩니다. 6호선은 응암역에서 봉화산역까지, 7호선은 장암역에서 온수역까지 모두 서울 지역이고요.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은 모든 구간에 적용됩니다. 10분 안에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내린 역과 다시 승차한 역이 같아야 합니다. 또 같은 역이라도 노선이 다르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당역 2호선에서 내려 개찰구를 나간 뒤에 사당역 4호선에 다시 탑승한다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 이용 중 한 차례만 무료 재승차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요금을 내야만 했던 지하철. 앞으로는 시민 불편이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 네, 시각까지 들어온 간추리 뉴스입니다.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내연관계 여직원을 7시간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해서 징역 8년이 선고됐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3일 저녁 7시 반쯤 만취 상태로 돈 문제로 다퉜던 삼촌이 운영하는 전북 전주시내 편의점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숙모를 다치게 한 혐의로 35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암 발병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불건전 영업행위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32년까지 드론과 로봇이 협업해 도심 고층 건물 안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상용화해 세계 5위로 도약하겠다는 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공공성과 주민 참여도 강화를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합동 공모를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10명 가운데 4명은 하반기 집값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보합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명목 임금에서 물가 상승 효과를 반영한 실질 임금이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상위 상장사 1000곳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2016년에 발사한 위성 광명성 4호가 빠른 속도로 낙하하고 있어서 머지않아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 극동지역 나호카 항구 인근에서 포착된 북한 선박 금야호가 항구에 입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신규 감염자가 전년보다 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타이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 지역 공급망 파괴로 한국과 일본, 필리핀이 가장 타격을 입을 거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네, 주목되는 뉴스인데요. 러시아 용병 기업이죠. 바그너 그룹의 반란 계획에 동조하거나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군 최고위 장성이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다시 전국이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현재 이곳 상암동에도 빗줄기가 제법 굵게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 춘천과 충남 태안에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남과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강원과 전북 서부, 경북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도 춘천과 충남 태안에는 호우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앞으로 호우특보는 그 밖에 곳곳으로 더 확대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과 제주도에 250mm 이상, 경기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경남 서부에도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밤까지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인 만큼 산사태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초까지 남해에 머무르겠고 화요일쯤 다시 내륙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 산간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바람이 다소 강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노래하고 다녔다라고 말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내각 2기 발표도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여야 의원들과 짚어보겠습니다.